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12월부터 해서 석 달 동안, 석 달인데 11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 부동산의 결혼 다 정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들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이제 40문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개념 정립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지금 외웠던 지문들은 그동안 석 달 동안 수업 끝나고 나갔던 OX 자료,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기출 지문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보자고요. 점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학원에서 쭉 이제 10월 달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고요. 요약 정리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기출문제 풀이 특강도도 하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오후에 문제 특강도 하고, 문제풀이도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만이 이제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수업만 해봐, 수업만. 계속 수업만 하면 이런 문제를 풀지 않아 보면,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많이 하는데 답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거쳐가서 만약에 합격자가 10명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업만 들었다. 그럼 5명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한 번씩 거쳐봐야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자, 보게요. 자, 1번. 부동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으면 이거 부동산학을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부동산학이 뭐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뭐냐? 부동산학은 뭘 연구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을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가끔씩 출제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야.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이런 게 기억날 거라고. 근데 이 5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그랬다고. 추순자가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거 고르겠는데, 자, 2번 질문을 봐봐요.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다.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다. 수순자, 자연과학이 아니다. 가상자 학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2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1번 정도는 다른 거 모른다 하더라도 2번을 맞출 수 있어야 돼. 순수과학이냐 응용과학이냐. 응용과학이라는 거. 응용과학, 순수과학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1번 볼까요? 부동산학은 뭐냐 도대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 원리와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는데 이거 외우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에 시험에 4번인가 나오는데 한 번도 틀린 말을 안 만든다고.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 저런 게 있었다 하면 된다고. 그럼 2번이 답이고, 1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틀렸다 하더라도 부동산학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운다고. 여기 1번이 부동산학의 개념이야. 1번에 2번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학의 성격.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이제 3번 봐요.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OX? O.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전부 다 부동산학의 성격을 물어보는 거야. 3번도 부동산학의 성격이잖아요. 1번, 2번, 3번 전부 다 우리 시험에서 2-3번씩 출제한 겁니다. 4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그래서 4번도 26회 때 시험에 출제했던 겁니다. 5번, 부동산 활동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대물 활동이다. 근데 어차피 사람끼리 이루어진다. 대인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임해라. 임장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 사고 팔 때, 그게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그럼 사기치지 말아라. 윤리성, 윤리적으로 해라. 5번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이고, 이제 답이 2번이니까 혹시 틀렸으면 1번 문제를 통해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왜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2번. 괜찮아요? 어차피 틀려도 지금 이게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시험을 딱 한 번만 잘 보면 돼. 시험을 한 번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시행착오 거치고 틀려보고, 그 다음에 그래야만이 현장에 가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틀리지 않는다고. 자, 2번은 아마도 여러분 시험에서 어쩌면 1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1번 문제로. 부동산의 개념이 지금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그럼 올해는
1번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랬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러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5가지 나와야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자, 위, 환.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준부동산을 더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그럼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핸드폰도 동산이고 자동차도 동산인데 핸드폰은 등록하는 말 안 한다. 근데 자동차는 등록한다. 그래서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게 준부동산. 기억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이니까 정착물을 공부하고 그랬다고. 정착물. 자, 그럼 봐봐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복합부동산 그랬습니다. 복합 개념 부동산과 요 부동산의 개념 부분 파트 공부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복합 개념 그러면 법경기 나와야 돼. 법경기. 그러면 1번처럼 복합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이 2개인데 2개를 하나로 보겠다. 토지 부동산입니다. 건물도 부동산이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볼 때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3개를 결합해서 본다. 이렇게 되면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거고 이게 토지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인데 근데 법적으로는 분명히 2개의 부동산인데 부동산 사고 팔 때, 즉 부동산 이용 활동할 때, 거래 활동을 할 때 이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이걸 복합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이 나오면 법경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법경기가 나오려면 복합 개념이 나와야 되고 복합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복합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OX? X. 복합 부동산입니까? 복합 개념입니까? 복합 개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으로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까지로 끝나야 돼요. 이걸로. 정착물과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OX? X입니다. 준부동산이 빠져야 돼. 준부동산은 이거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3번 기술적 개념 부동산 공자, 위, 환 나와야 돼. 근데 생산요소, 자산 이 2개는 경제적 개념이야. 그래서 틀렸죠. 4번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면 너희들은 법적으로는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게 준부동산이야.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특정의 동산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등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4번이 옳은 말이에요. 그럼 5번은 왜 틀렸을까? 5번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은 가장 중요한 말. 이 토지 정착물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겠을까요? 토지 정착물은 2개로 나눠진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정착물을 공부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이 1번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다가 건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울타리,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담장을. 네?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고 위 토지부터 아래 토지까지 물이 흘러가게끔 조그만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로를 국어라고 그랬어요. 국어. 그러면 이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5개를 갖다 붙인 거라고. 자, 1번 건물. 건물을 갖다 붙였잖아요. 건물. 자, 1번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포장. 이 포장이잖아요. 포장. 포장했습니다. 자, 3번 돌담. 돌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담장. 울타리. 그 다음에 4번 수목. 나무. 5번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조그만 수를 뭡니까? 국어. 이렇게 했다고. 수업 시간에. 그럼 색깔이 하나 다른 게 있잖아요. 건물. 이 5가지가 토지 정착물인데, 잠깐만,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이 5가지 토지 정착물이야. 그럼 토지 정착물이 이것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등등등 있다고. 담장 나왔으니까, 돌장 나왔으니까, 교량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착물이에요. 이 5가지만 지금 이 그림만 그려놓고, 다 토지 정착물인데, 건물은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정착물인데 인정되지 않는 거, 종속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이 나오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깊은 내용은 되지 않고 토지 정착물은 노란색하고 하얀색으로 나눠진다. 시험은 그렇게 되지 않겠죠? 노란색,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 하얀색, 인정되지 않는 거.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 OX, O. 그잖아요? 그 지문을 낸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냈다고. 이것도 실제 나왔던 지문이야. 그럼 토지 정착물 중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은 없다. OX, X. 인정되는 거 있잖아요. 건물, 독립 정착물 있잖아요. 건물, 명인방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그다음에 판례한 농작물. 얘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4,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4번. 기억이 없어서 그러지 제가 수업시간 위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말 못합니다. 수업시간 했던 것만 하는 거지. 자, 3번.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오늘은 틀릴 수 있지만 5월, 6월달 넘어가서 3번을 틀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요거는 부동산의 개론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근데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 그러면 약간 힘들어요. 틀린 것 그러면 쉬운데. 자, 1번.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OX? 오죠. 맞잖아요. 좋아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맞잖아요. 후보지는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행지도 마찬가지고 이행지도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되고 있는 토지가 후보지 또는 이행지야. 다만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택지지역에서 농지지역으로 임지지역에서 농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호간에 그러면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 그 1번이 답이야. 1번이 옳은 말이에요. 그 1번이 답 나오면 안 돼요? 1번이 답이란 거니까 왜 1번이 답이지 그러는 거예요? 1번도 답이 8개 나와. 40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40문제면 이게 오지선다니까 5로 나누면 각 번호당 8개씩 평균적으로 8개씩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1번도 답이 8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1번이 답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 풀고 있는 거야. 1번 답이 최소한 6개는 나와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8개 정도 맞춰야 되는데 어떤 것은 이제 1번이 9개 나올 수도 있고 답이 7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40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마킹한 답이 1번이 2개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한 6, 7개는 틀렸다는 소리야, 그게. 그잖아요? 평균적으로 8개는 나와야 돼. 근데 꼭 8개를 맞추지 않거든? 1번에 답이 8개 나오고, 2번이 답이 8개 나오고, 그러면 5번까지 답이 8개씩 나오면 40문제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꼭 8개 아니라, 많이 나오면 9개, 조금 나오면 7개 이렇게 맞춰놓는다고, 이렇게. 자,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답이 1번이요. 자, 2번은 왜 틀렸을까? 2번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된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틀렸습니다. 용도 전환된이 틀렸어요. 용도 전환 중 이렇게 하죠. 후보지 이행지에서는 용도 전환 중 이렇게 나와죠. 된 그러면 틀린 말이고. 그래서 2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나지 나왔습니다. 나지는 토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 건물도 없고 다른 사람 권리도 없는 거.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나지란 토지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그리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근데 공법상 제한도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이거 볼래요?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사법상의 제한만 없어야 돼.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사법상의 제한만 없어야 되니까 여기 공법상 제한도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3번 같은 지문이 어려우니까 답을 쉽게 줘버린 거야. 1번에다가. 이렇게. 이게 틀렸어요. 공법상 제한을 받게 돼 있다고. 나지는.
4번 빈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뭐예요? 공지야, 공지. 빈지는 바닷가 토지를 빈지라고 하고. 5번 공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다. 이거는 공지가 아니라 뭡니까? 맹지. 그래서 답이 1번. 지금까지 여러분들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 그래요. 처음에는 여러분 풀면은 어려워요. 근데 저하고 같이 풀면 그렇구나 그렇게 된다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번 갑시다. 4번은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늘.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틀린 것으로 묶은 거 했으니까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부동성 나왔습니다. 그 부동성 그러면 세 가지가 생각나야 돼. 부동성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 세 가지. 첫 번째, 지역, 임장활동, 이부효과. 이렇게 자 가자고요. 그럼 기억. 부동성은 부동산활동 임장활동화 시키며 임장활동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지역 나왔습니다. 지역. 그럼 옳은 지문이죠. 자, 니은 부증성 나왔습니다. 그 부증성 나오면 물리적 공급 안 된다. 체유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용 집약화. 이런 게 기억나야 돼. 부증성은 토지 못 만드니까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니은 부증성으로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여 틀렸습니다.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물리적 공급.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거지 용도적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용도적 공급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용도 바꿔서 산지를 농지로, 농지를 택지로 용도 바꾸는 게 용도적 공급이야. 그러면 부증성으로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틀렸어요.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물리적 공급이. 토지용을 집약화시키고 채용에 근거가 된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부증성이 나오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체유용해야 된다. 부족하니까 토지 대신에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켜서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된다. 집약화. 이렇게. 그래서 니은은 용도적 공급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영속성 나왔습니다. 영속성 나면 장기, 미래, 장래, 예측. 그 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 관리. 그 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다시 만든다는 개념은 없다.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개념은 없다.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감가되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디귿 영속성은 토지의 가치 보존이 우수하게 한다. 토지는 썩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영속성 때문에. 우수하게 하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없어지는 걸 전제로 해서 다시 만든다. 재생산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이론이 적용될까 안 될까? 안 돼. 영속성 때문에 마무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OX? O입니다. 자, 리을 개별 나왔습니다. 개별성. 그럼 개별성이 나오면 기억해야 될 게 개별성이 나오면 개별이란 말. 개별성 때문에 개별이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B자 나온다는 거. B자. 그 다음에요. 개별성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뭘까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개별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B자 나오죠.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자, 그럼 봅시다. 리을. 개별성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토지 상품을 표준화. 틀렸죠. 비표준화. 거래를 공개적으로 만듭니까? 비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리을 개별성 나오면 세 가지가 딱 떠올라져요.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5월달, 6월달 가는 과정에서 개별성 나오면 다른 것은 부수적이고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개별화시킨다. 그 다음에 B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음,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현재의 용도에서 지금은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하면 그러면 이 하곡동 1번지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면 1번 이거 주거지로 이용하자. 2번 상업용으로 이용하자. 3번 도로부지로 이용하자. 이렇게 싸운다고. 이렇게 용도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게 뭐냐? 그게 체유용이라고.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용도적 공급과 체유용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야. 그럼 미음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적 공급과 체유용의 근거가 된다. OX? O.
그러면 여기 5개 지문 중에서 틀린 것은 2개입니다. 니은하고 니을. 답은 2번. 자, 5번부터 이제 수요 공급이 왔어요. 경제론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거 그렇습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하는 설명 틀린 거. 제가 타이틀 한번 달아볼게요. 수요 공급에서 수요에서 뭘 배웠냐면 수요의 개념 배웠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다. 그래서 수요는 유량 개념이다. 두 번째, 사전적 개념이다. 그래서 수요에서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유효수요. 유효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수요의 개념이에요. 그 수요의 개념이 끝나고 나서 수요량 결정요인 배웠어요.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가격, 인구, 소득, 대체재, 부환재 가격 등등등 있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 법칙 배웠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간다. 이게 수요 법칙. 네 번째, 이걸 그림으로 수요 곡선 그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공부했어요.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수요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수요 변화 요인 배웠어요. 수요 변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대체재, 부환재.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재가 올라가면 해당재 수요 증가, 수요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이걸 배웠잖아요. 공급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제 배웠던 거고, 그럼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균형, 그 다음에 균형의 변동, 이렇게 뭐 탄과 비거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탄력성. 예? 그런 말이 떠오르지만 안 돼. 이거 쩝쩝들이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아, 맞다. 그렇게 배웠다. 처음 배운 건데, 이렇게 처음 배웠는데 이렇게 시험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저하고 고민했다고. 오늘 수업을 이걸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할 건지. 근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오히려 이게 더 나아요. 예? 자, 가봅시다. 점수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점수는 60점 못 맞아서 애석해요? 그런 생각 버려. 그런 생각 버리고 나는 40점 가까이 맞았다가 뭐 대성공한 거야. 그죠? 사실 나는 50점 맞았는데요. 그러면 개론 점수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개론 가지고 고민할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 갑시다.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자, 수요량이 물어본 거야. 수요량은 구입한 겁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거야. 주어진 가격 수준 이런 말 중요한 말 아니에요.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이게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뭐예요? 유효수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수요자가, 유효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OX? O. 여기서 구매한 수량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문, 이 1번 지문은 수요량을 물어보는데 수요량은 사전적 개념이다. 구입하고자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효수요다. 이 말이잖아요. 2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수요법칙이라고 한다. OX? O.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는 거야. 이게 수요법칙. 그럼 수요법칙이 있으면 공급법칙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공급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뭐한다? 증가하는 것이다. 그걸 공급법칙이 하겠네. 3번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수요량을 감소시키는데 여기 봤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런데 이는 부동산 수요 변화이다. OX? X. 3번은 5번의 3번 지문은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야. 인구, 소득, 이자율, 가격 이외의 변했다? 그러면 수요 변화. 그러니까 이 5번 문제는 3번이 자기가 답이라고 손들고 서 있는 거라고. 가격 변했잖아요. 가격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 근데 수요 변화라고 했잖아요. 틀렸죠.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량은, 제가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야. 그래서 단기가 비탄력적. 그럼 OX? O. 5번 수요곡선이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수요곡선을 그려내면 이렇게 우하향한다 있잖아요. 이렇게 우하향한다. 이렇게. 수요곡선. 네. 나타나고 여기 이제 5번 지문은 수요곡선과 공곡선을 동시에 물어본다고. 수요곡선이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근데 모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거 아니죠. 수직선일 수도 있고 수평선일 수도 있다 했잖아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이에요. 이렇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토지를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5번은. 답을 딱 3번까지 오고 3번 읽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3번 읽어보고 이게 이거 틀렸다. 그럼 한 번만 더 읽어봐. 그래서 틀렸다 그럼 나머지를 볼 필요도 없어. 시간 세이브해야 되니까. 답이 3번. 그러니까 5번 문제는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6번 문제로 갑시다. 6번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자, 지금부터 이제 유량 해볼게요. 유량 그러면 일정 기간 개념이야. 일정 기간. 그럼 저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라고. 이게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야.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에서 뭘 잘 물어보냐면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소리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유량과 저량에서는 가장 잘 나와요. 이렇게 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형의 단어를 주고 여기서 유량과 저량을 구별해봐라 그런다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유량을 쭉 이야기해 볼 거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자, 유량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신규란 말 들어가거나 생산, 거래, 변동이란 말 들어가면 유량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그러면 수입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지출. 나의 수입, 저의 수입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의 수입은 저의 임금, 저의 월급, 그러니까 근로자의 임금, 건설 노동자의 임금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나의 소득은 나의 월급이 있을 것이고, 나의 임금이 있을 것이고, 나의 연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임대사업을 한다면 순용업소득이 있을 것이고, 단기 순이익이 있을 것이고, 이자 수입이 있을 것이고, 임대료 수입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개념. 이게 수입에 해당되는 게 유량이야, 유량. 그럼 반대로 지출 나가는 거. 한 달 동안에 우리 집에 소비 지출이 500만 원이다. 소비가 지출이야, 지출. 그 다음에 투자 지출. 이런 것들이 유량이야. 그럼 수입과 지출을 묶으면 수지. 현금 수지, 국제 수지, 무역 수지, 수지. 이런 것들이 유량이라고. 그럼 저량은 일정 시점. 저량에 해당되는 것은 재산, 자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량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인구야, 인구. 그럼 저량은 재산,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인구, 도시인구, 통화량, 가치, 가격, 재고량, 중고 이런 것들이 저량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6번에서 유량은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택 재고, 재고는 저량. 그다음에 두 번째 옆으로 갑니다. 건물의 임대료 수입 나왔습니다. 유량. 가계 자산, 저량. 근로자 임금, 유량. 도시 인구는 뭐요? 저량. 인구 저량. 신규 주택 공급, 신규 나왔습니다. 신규 유량, 저량, 유량. 순자산 같이 나왔습니다. 저량. 통화량, 저량. 그 다음에 가격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렇게 변동이 나오면 유량. 유량 몇 개입니까? 유량 몇 개? 4개. 4개인데 답은 4번 하면 또 틀려버려요. 4개니까 4번이라 한다고. 4개인데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그래서 6번이 3번. 자, 7번.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그렇습니다. 자, 역시 답이 손들고 서 있어요. 자, 7번 문제 풀기 전에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가 봐봐요. 대체재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재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럼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재의 수요 증가, 수요국수는 우측 이동, 해당재의 가격 상승, 거량 증가. 그거잖아, 그거.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7번에 1번 값이다. 틀린 거 그랬으니까.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여, 지금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대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파트 입장에서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 단독주택이 비싸니까 아파트 많이 사겠다는 소리야.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우상향으로 이동한다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우상향으로 이동하여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면 하랍니까? 상승.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다 1번에 준 거야. 쉽게 맞춰버리라고. 대체재 가격 움직임과 해당재의 수요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간다. 자, 2번.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다.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점의 이동. 수요 변화, 가격 위의 요인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수요 변화는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오케이? 3번 소득의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또는 우측 이동한다. 알겠어? 좌측 이동했다, 수요 감소. 우측 이동했다, 수요 증가. 4번 소득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나오면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정상제, 열등제. 소득이 10% 증가했습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했네요.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대요. 그럼 소득이 증가요.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대요. 그러면 소득하고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제입니까? 정상제. 그 자는 정상제이다. 5번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량이 증가하면 그렇습니다. 재화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4번은 소득이 나왔으니까. 소득이 나왔으니까 정상제, 열등제 물어보는 거고 5번은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부한제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5번은 A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B 부동산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그럼 두 제는 무슨 제입니까? 대체제. 그래서 5번도 옳은 말. 4번을 통해서 정상제, 5번을 통해서 대체제, 부한제 구별하는 거예요. 8번. 8번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균형의 변동이에요. 균형의 변동. 균형의 변동은 5가지 배웠잖아요. 첫 번째, 수요만 변하는 경우.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두 번째, 공급만 변하는 경우.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세 번째,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 네 번째, 탄가비거. 다섯 번째,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B가 크다.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해봐요. 자,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연습해봅니다. 수요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할 건데 수요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수요가 올라갔습니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자, 이번에는 수요 감소했습니다. 그럼 수요 감소하면 감소니까 떨어진 걸 봐야지. 이렇게. 그럼 수요는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움직이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자, 공급으로 갑시다.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있다. 그럼 이제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 방향으로 해줘라.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올라갔대요. 시장에서 물량이 넘쳐난대요. 그럼 가격은요, 반대로 떨어져야지. 거래량은 증가하고. 자,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럼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공급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만 반대로 보내주면 돼.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1번 문제를 풀어봐요. 자, 8번 틀린 거 고르겠습니다. 1번, 공급이 불변입니다. 그럼 공급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럼 공급 불변에 그건 이제 수요만 보는 거야.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겠어요. 수요 감소했습니다. 그럼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감소하겠지. 그럼 새로운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됐습니다. 자, 2번. 2번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거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그럼 여기 2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대요, 이렇게. 그럼 큰 쪽이 답이라겠어요. 큰 쪽이. 그럼 이 경우는 뭐가 답입니까? 수요 증가가 답이야. 그럼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그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예요? 증가한다. 옳은 질문.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입니다. 3, 4, 5는 3, 4는 탄과 비거야. 탄과 비거. 탄과 비거 뭐요? 탄, 가, 비, 거. 탄 완전 탄력적. 가격이 불변. 비 완전 비탄력적. 거량이 불변.
자, 그럼 이제 3번 봐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뭐가 불변입니까? 완전 탄력이 뭐가 불변이요? 가격이 불변이죠.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겠잖아요. 이 문제 풀 때 앞에 이런 거 보지 말고 수요가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라 붙어 나오면 뭘 불변으로 바꾸면 된다? 가격. 이걸 불변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게 탄값이거예요. 탄.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 그럼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옳은 질문 4번 갑시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랍니다. 공급이 감소했답니다. 자, 그럼 여기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 앞에 보지 말고 완전 비탄력적 보지 말고 공급 감소만 봐요.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에서 자, 가격과 거래량이 나오겠죠? 가격, 거래량. 공급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은 반대로 보내는 거야. 가격 반대로.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요, 상승. 거래량은요, 감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격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런데 앞에가 뭐라 나왔냐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나왔어요.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뭘 불변으로 바꿔? 뭘 불변으로? 거래량.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오늘 가서 이것만 해봐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당연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 탄력적, 시험 지문에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나오면 이거 쓰라고, 이거 탄값 이거. 탄, 완전 탄력적, 가격을 불변. 그럼 가격 불변이잖아. 가격은 변화 없고, 완전 비탄력적, 거래량 불변. 완전 비탄력적,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4번을 보면, 공급이 감소했다. 그럼 이게 답인데, 앞에가 수요가 완전 비탄력 나왔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가 아니라 거래량이 불변. 그래요? 그럼 이제 4번 답은 이렇게 해야 돼.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해야 돼. 상승하고. 근데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고 나와서 하락. 뭡니까? X입니까? X. 이거 틀렸잖아. 여기 답이잖아. 자, 5번 지문은 엄청 잘 나오는 지문인데 5번은 저하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B가 크다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크다고. 5번 지문은. 자, 가봐요. 5번.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이때 공급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냐? 비탄력적이 많이 올라가냐?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조금 증가한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커지고 거래량 변화는 조금 일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이요. 5번 지문은 엄청 잘 나와요.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자, 9번으로 갑시다.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이 탄력성 배울 때 표를 하나 배워서 표. 탄력성 0부터 무한대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름 붙이고 이런 거. 자, 여기 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랍니다. 1.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수요량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두 개를 비교합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미안하지만 공부거리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공부거리가 아닌데 이걸 틀려버리면 어떡하냐고. 이런 걸 공부거리가 아니, 이거 어떻게 공부거리가 되냐고.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여기 1이라잖아. 1. 그럼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은 몇 변화돼? 10 변화야지. 10.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럼 같아야지. 자, 이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가 더하기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잖아요. 1보다 크니까 탄력적. 그러면 1보다 크려면
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만약에 이게 1.5다. 그럼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볼까요?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 나와요. 그러면 이게 1.5가 되려면 가격이 10% 변했다고 봐요. 그럼 수요량은 몇 변해야 돼? 15가 변해야 돼. 15가. 그럼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가 크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거 물어본가요? 그럼 1번 가봐요. 틀린 거 그랬으니까.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랍니다. 그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작다는 소리야, 작다. 작다. 자, 그러면 비탄력적이니까 수가탄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1보다 작다는 소리야. 0.8이라는 소리야, 0.8. 그럼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에서 가격이 10%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몇 변해야 돼? 8. 그럼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이 더 크죠. B가 크다라고 예고를 하겠잖아요. B가 크다. B가 크다는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작다? 작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니까.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B가 크다. B가 크다 그랬잖아요.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럼 비탄력적을 하잖아요. 그럼 가격 변화가 커야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그럼 가격 변화가 큰 거잖아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으니까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거죠. 그럼 1번 OX? O.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제랍니다. 그럼 탄력성이 0이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제다. 그럼 맥주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저의 맥주 수요량은 언제나 30병이다. 그럼 저의 맥주 수요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저의 맥주 수요량 언제나 30병이잖아요. 이걸 완전 비탄력제를 한단 말이에요. 옳은 질문. 3번 수요 곡선이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이 완전 탄력적. 수요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랍니다. 자, 탄력적이면 량변화가 커진다 했죠. 량변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가탄이 수요 가격 탄력성이 여기 탄력적이다. 탄력적. 그럼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고 이거 탄력적이니까 양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에서 수요량 변화가 크다. 여기 탄력적이야. 공급도 마찬가지고. 그럼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랍니다. 그럼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OX? O. 5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이 불변이랍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불변이죠. 이걸 세 글자로 부증성. 그럼 토지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토지 공급량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토지의 공급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탄력적일까 완전 비탄력적일까? 완전 비탄력적. 변화가 없잖아요. 자, 보자고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말도 안 돼. 완전 비탄력적.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 자, 10번 문제로 가봅시다. 탄력성 결정률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거 기억나봐요? 탄력성 결정이 나오면 영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 할수록 탄력적. 세분할수록 탄력적.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주고용이 탄력적.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 어디가 탄력적입니까? 장기. 그럼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아파트를 공급하려는데 아파트를 살려는데 수요하려는데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완화되면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풀어주니까 공급량 변화가 크다? 탄력적. 규제가 강화되면 비탄력적.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 자, 1번 갈까요?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제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대체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으로 된다. OX? O. 2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법규가 강화됐대. 규제가 강화됐다는 거야. 그럼 규제가 강화되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변한다. 틀렸죠. 비탄력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틀린 거 오래겠습니까? 3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이 영위할수록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으로 된다. 이 10번처럼 탄력성 결정이 용이 나오면 영세대주는 영세 대주 탄력적이다. 이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져요.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이 영위할수록 탄력적. 세분할수록 탄력적.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1번처럼 주는 주거용이 탄력적.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 이렇게. 자, 2번이 틀렸고 3번은 됐고요. 4번 수요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 세분했다. 세분. 영세. 그러니까 3번은 0이고 4번은 세고. 이렇게. 1번이 대고. 이렇게. 자, 그럼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장기하고 단기 비교하는 거. 무조건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단기에 비해 장기에서 더 탄력적이다. OX?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2번.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 자, 11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같습니다. 3번부터 가봐요. 3번 질문부터.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적이래. 비공개적. 그럼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만드는 것은 뭐가 나와야 돼? 개별성. 여기 11번의 3번 지문은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물론 거의 다 나왔던 지문들이지만 3번 지문이 비공개성 나왔잖아요. 그럼 상품을 비표준화, 시장을 비조직성,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만드는 것은 뭐다? 개별성. 비가역성이라고 했잖아요. 비가역성 아니라 개별성이죠. 답이 3번이에요. 1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이 말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형성된다. 지역별로. 그 말이잖아요.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 단기적 가격 왜곡. 장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그럼 뭘까 있을까? X. 단기적 가격 왜곡. 자, 3번이 답이고 4번은 부동산 시장의 역할. 부동산 시장은 가격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소유권을 할당한다. 내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2개 있다. 그 소유권이 나에게 할당됐다. 배분됐다는 소리예요. 5번 개별성의 특성은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다는 소리죠.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영위할까 곤란할까? 대체가 곤란하다. 상품을 표준화시킵니까? 비표준화시킵니까? 비표준화. 그러니까 표준화를 어렵게 하는 거야. 규격화도 어렵게 하는 거고. 그럼 5번은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제품이 거래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실제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아주 할 게 무궁무진하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할 게 무궁무진할까요? 왜?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다. 5번도 실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12번부터는 여러분 힘들어한 모습이 역력하니까 12번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